일본이 침략의 길로 나섰을 때 일본 국민들은 국가의 잘못된 선택과 언론의 교묘한 사탕발림 때문에 군부를 지지했습니다. 봉건 시대에는 지배 세력 아래에서 어렵게 지내다가 메이지 유신으로 그나마 허리를 펴게 된 일본 민중이었습니다. 근대 국가가 되어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시민의식이 생긴 일본인들의 생활은 예전에 비해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는 어떤 나라의 도시보다 화려했고 백화점이나 상점에는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거리에는 음식점과 유흥장들이 줄을 이어들어섰고 모보와 모가라 불리는 서양식 복장을 한 젊은이들이 활보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은 본격적으로 군국 침략주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1930년대가 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만주사변에 이어 1937년 중일전쟁이 벌어지자 국민들의 주름은 더 깊어지고 인심이 흉흉해졌습니다. 1938년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의 시책을 따르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법에는 전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령을 동원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국민들은 겉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총동원법은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사실은 일본 정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멋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악법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식품과 생활 필수품을 사고 파는 행위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속이나 가죽, 면직물 등을 국가의 필요에 따라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민들은 국가의 부름에 따라 전쟁터로 내몰리거나 공장 등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악법인 국가총동원법은 가난한 생활을 해야 했던 군국주의 국가 일본을 만든 원흉이었습니다. 중일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쟁터로 보내지는 물자가 많아질수록 일본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럴수록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승리의 그날까지 참으라고 외쳐댔고 언론은 그런 정부의 외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입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함이 심해지자 일본인들의 삶은 처참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 초여름부터 일본 정부가 물자 통제에 돌입하자 생활 필수품들은 상점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 헤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자 부족으로 필수품이 귀해지자 기상천외한 대체용품들이 등장했습니다. 개구리와 연어 껍데기로 만든 구두, 상어 가죽으로 만든 야구 글러브, 종이와 셀로판으로 제작된 핸드백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쿄 시내 한복판에 있는 유명 백화점에서는 이런 대용품들을 잔뜩 모아놓고 필수 물자 대용품 전람회를 열었습니다. 돌에서 금속 성분을 제거하고 열을 가해 뽑아낸 재료로 만든 옷감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로 만든 옷도 등장했습니다. 도자기로 만든 다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얼마나 실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람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물자 부족을 증명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물자의 부족은 결국 먹을 것 부족으로 치달았습니다. 정부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동요를 막아보려고 배급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생활 필수품의 자유 판매를 금지하고 국민들에게 미리 나누어준 표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남는 것이 있다면 교환해서 물건을 구했습니다. 가장 구하기 힘들고 필요한 것은 쌀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루에 2에서 3업 정도의 적은 양만 배급했기 때문에 쌀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와 감자, 콩 등이 식량 배급의 70% 정도를 차지했지만 그나마 제때 배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눈앞에 두자 일본의 언론들은 지금의 눈으로 바라보면 제정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일본 군부의 빌부터 판매 부수 늘리는 데만 혈안이었고 국민들의 어려움은 거들떠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1941년 6월 7일 아사히 신문에는 식량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동식물 리스트가 조리법과 함께 소개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기사에 실린 식용 가능한 식물은 1000종류, 동물은 100종류나 되었습니다. 그날 그 기사에 실린 조리법을 보면 그게 과연 한 나라를 대표하는 신문에 실릴 내용인가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입니다. 도마뱀은 머리를 자르고 먹는다. 물방개 유충은 껍질을 까고 굽는다. 큰 물방개는 기름에 볶아 먹는다. 장어는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빼낸 다음 두루치기를 하거나 소금구이를 해서 먹으면 몸에 좋다. 당시 일본인들이 과연 그런 것을 얼마나 그렇게 해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만 해도 그 시절 그들이 얼마나 처참한 생활을 했는지 상상은 됩니다. 당시 많은 일본인들은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만들어 먹었던 수제비 양념은 소금밖에 없었고 맛을 낸답시고 당모이용으로 쓰던 잡초를 썰어서 수제비 국물 맛을 냈습니다. 그나마 수제비도 해먹을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현미 구운 것 몇 알을 저녁에 물에 담갔다가 아침에 현미가 불어터지면 그것을 끓여 먹는 것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지금 일본인들을 바라보면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나았습니다. 그들은 암시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 필요한 물건을 손에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 통제령을 피해 암시장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군국주의 정부였지만 국민들의 살 권리를 모조리 장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그때부터 망할 징조가 보였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전쟁에 시달렸고 안에서는 허기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승리의 그날까지 참아내자라는 구호만 외쳐댔고 언론은 거기에 맞장구를 쳐서 국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소리 하지 못하면서 국가의 시책에 따랐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인간답게 멋지게 식사를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텼던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여기저기서 영양실조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고도 물자 부족과 식량 부족은 여전했습니다. 그해 10월에는 독일 문학자 가메오 에이시로가 영양실조로 사망해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저 단순히 영양실조로 죽었다면 눈길을 끌지 않았을 텐데 가메오의 과거 행적 때문에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 가메오는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암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역적들이다. 국가가 배급하는 것만으로 버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는 파 두 쪽으로 이틀을 견디면서 일본의 승리를 바랐던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전쟁은 그 광기로 멀쩡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침략주의 광신자들은 또 일어나서 그 광기로 일본 열도를 미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